이런 성범죄물을 만드는 사람들 혹은 유통하는 사람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테크놀로지 최첨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런 피드백 진짜 많이 받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치? 사실 잘 모르잖아요. 똑같은 일인지도 모르고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그 처방이 지금 적용되는지도 정확히 아나?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미를 온 세상에 묻히자.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입니다. 아까 연습했지만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묻다의 진행을 맡은 장수정이고요. 안녕하세요. 권수택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그런 방송을 기획을 했고요. 이 페미묻다는 저희가 딥페이크 사건이 있었던 약 한 달 전, 한 달 전에 너무도 분기탱천하여 페미니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여성들의 미디어를 좀 기획을 해보자. 저희가 그때 권기 선생님이 오셨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그 긴급 집답에 네. 거기에 갔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따로 갔는데 약속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날 다 같이 있었던 그 현장에 거네요. 같이 있었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분노해서 갔는데 분노해서 오신 장수정님을 만났고 거기서 같이 분노하며 우리 같이 뭘 해볼 수 있을까를 얘기하다가 장수정님이 새로운 미디어의 실천이다 이거는 이런 꼬임에 제가 넘어가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제가 꼬셨군요. 아, 그쵸. 네, 새로운 미디어 활동가로서 그쵸. 이것은 온당히 새로운 해야 할 것을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더불어서 여기 두 분 오신 분들이, 게스트 분들이 소개가 얼결에 되었는데, 네. 네. 우리가 오늘 묻어갈 묻어갈 분들, 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저희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관계현영이라고 합니다. 여성현실연구소라고 하는 독립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딥페이크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뭐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나왔을까 싶은 생각으로 원래 9월 5일에 그 장혜영 전 의원하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긴급 토론회를 열었었어요. 근데 9월 5일에 그 긴급 토론회를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바로 시작해도 되나? 네. 열기 전주에 8월 26일인가 그때 이제 인천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사에서 관련된 인하대 이제 사건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한번 받아서 상황은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긴급 토론을 연다고 해서 그 신청을 했다가 이제 패널로 다시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때 9월 5일에 패널로 출연을 하게 됐고 그리고 9월 10일에 여연에서 주최하고 있는 긴급 집단맥을 거기서 발제를 하고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관련된 발언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미 묻히는 사람 손희정입니다. 네, 저도 딥페이크 좀 열심히 좀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전공자이고 미디어 연구자이기도 해서 딥페이크 사건이 이렇게 큰 규모로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딥페이크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사이버 해커 문화 때문에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남성성 비판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두 개의 문제가 아주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에 불러주기도 해서요. 그리고 건김 언니 온다니까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즐겁다는 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갑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희정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덕에 저희가 이제 좀 묻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많이 묻히려고요. 네. 너무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 두 분 하시는 활동들에 저도 되게 많이 페비가 묻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아, 네. 같이 묻히면서 네. 가자. 네. 네. 설명드릴 거 좋습니다. 있어요. 이 페미묻다라는 채널명 되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네. 그거 선생님이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가져온 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그 집담회에서 선생님께서 그럼 우리 언어를 더 풍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은 여성들을 되게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표현 중에 우리가 되게 분노하는 것 중에 이거를 우리 언어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됐다라는 거. 그 시작점은 네, 선생님. 좋네요. 이 모든 것이 건기매너 선생님 제가 덕에 맞아. 9월 10일에 그 여의원 토론회 때 마침 그때 제가 그 성대결절이 맞아요. 있는 상태였는데 또 의사가 그랬어요. 저한테 20분 정도 말을 하면 아마 말을 못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 그 발제 시작할 때 발제가 20분이 주어져 네. 있었거든요. 그 20분 정도 얘기하면 목소리가 안 나올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시작했는데 진짜 안 나오는 딱 거예요. 20분이었어요. 딱 20분에 정말. 네.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자도 못 맞고 뭐 시간 제약도 못 맞고 몸이 막아줬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아, 정말 드라마틱했다. 맞아.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과 저희 목소리 안 나오는 사태를 더 이렇게 되게 실시간으로 되게 목격했어요. 상징적이잖아. 페미니스트의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의 아, 어떤 심각- 긴급한 심각성.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 저희도 딱 그때 그 관객석에서 저희 둘이 옆에 네.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딱 안 나온 진짜 20분이야. 마지막 탈락 남겨놓고 진짜 20분 이러면서 네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순간에 또 같이 있었고 또 그걸 또 저희가 좀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페미문다를 기획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페미문다라는 말 사실은 이게 욕처럼 요즘 쓰이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게 기분 나쁜 때가 많아요. 들었을 때 페미묻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때가 많았었는데 이게 왜 기분 나쁜 것인가? 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저희가 또 다시 이 의미를 좀 우리 고유의 의미로 만들자 이런 의미로 페미묻다라는 채널명을 좀 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두 분 패널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서 좀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가시죠.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요? 너무 내가 쳐다봐서 서로 두 분이 진짜 눈 깜빡한 사람 눈 피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이게 건손이잖아. 늘 건부터 가는 거야 원래. 네. 어쨌든 뭐 딥페이크 아까 손희정 의원님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고 했지만 딥페이크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딥페이크라는 기술 자체가 어떤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근데 기술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에게 그 도구가 상용화되는 순간이 기술적 발전에 대한 이 환경의 변화로까지 확 이어지는 그런 저는 이제 특이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딥페이크 포르노라고 하는 이 포르노가 대량 제작되는 툴이 개인 단위한테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사태의 핵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딥페이크 현재의 사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포르노 대량 제작 사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용화된 기술로서 개인이 이걸 가지게 됐을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딥페이크라는 형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원본이 어디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종류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포르노 대량 제작이라고 하는 게 딥페이크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의 또 중요한 점은 얼굴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포르노로 딥러닝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터넷 포르노
레퍼런스들이 엄청나게 축적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쳐져서 포르노 대량 제작 사태로서의 딥페이크라고 하는 어떤 특이점을 하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 사람들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좀 놀랬던 것은 지인 능욕과 격지인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말을 뭐 원제 활동가 같은 경우는 이 말 자체가 가해자의 언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시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회적 신뢰를 다 깨트리고 그리고 자기에 가까운 여성들의 얼굴을 그렇게 포르노그래피로 만드는데 어떻게 관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또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그 범죄의 형태 혹은 어떤 식의 행위의 형태로서의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숙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중요하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좀 주목해서 이 사태를 좀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르노 대량 제작 사태라고 이제 계속 강조해서 검긴 선생님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딥페이크 성범죄물이거나 성착취물이 아니라 포르노라는 표현을 써야겠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페미니즘 대중화라고 하는 국면에서 어떤 형태의 사람들한테 그 페미니즘 언어가 사실 어떤 경쟁을 통해서 많은 말들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센 말,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한테 그냥 입을 닥치게 할 수 있는 제일 센 말 하나가 제일 올바른 말로 채택되는 방식의 정치하기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범죄, 성폭력, 성착취만 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폭력, 성범죄, 성착취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럼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문제적인 이야기로 사라져버리게 되면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최종신급으로 한편으로 이걸 뭐 극단적 순수주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종의 극단적 순수주의로 그걸 그렇게 불러야지만 정치적으로 올바라라고 하는 말만 남는 형태의 사회운동의 언어 사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딥페이크 사태를 성범죄라고 얘기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성범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논란이 가게 되고 다시 법을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로 가게 돼서 이 정도로 대량 제작되고 있는 사태면 문화의 문제이고 분명히 그 문화가 가능하게 만들어냈던 사람들 간의 관계의 반응과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에 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국회가 뭘 만들어라, 법은 빨리 잡아가라 이런 얘기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의 범죄자들은 진짜 범죄자들은 우리는 잡힐지도 모르니까 잠깐 숨죽이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세계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이제 좀 더 진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 진단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포르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빼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뭐 좀 더 얘기하겠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딥페이크 동영상의 98%가 포르노입니다. 그리고 이 98%의 99%가 그 대상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포르노 없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전제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포르노를 성착취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그렇게만 다 얘기해버리고 나면 포르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르노를 그러면 불법으로 볼 거냐, 범죄로 볼 거냐, 순수한 착취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문화로 볼 거냐.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단어를 둘러싸고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딥페이크 저는 성범죄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딥페이크물을 봤을 때 얘는 명백하게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얘를 포르노라고 이야기하는
하면 또 가려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권김 쌤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과 얼굴만 지금 사실 뜯겨와서 딥페이크 포르노 혹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나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신체 이미지, 그러니까 디지털 포르노그래피의 이미지가 지금 딥페이크에서도 착취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만큼 사실은 엄청난 빅데이터로 쌓여있는 문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딥페이크가 터졌을 때 저는 이제 문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보다 이제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가, 정치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주목을 해서 많이 봤었는데, 그랬을 때 가장 이제 거슬렸었던 거, 그러니까 거슬렸다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옳지 않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딥페이크 사건을 놀이라고 표현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거 가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놀이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제 심각한 문제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신체를 가진 구체적인 신체와 구체적인 얼굴이 착취되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물리적 거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으로서 여성들의 실존을 공격하고 존엄을 짓밟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권김쌤도 한번 SNS에 그런 얘기 쓰셨던 것 같은데, 이미 2024년에 디지털은 버추얼하지 않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인 것이나 다름없다. 삶의 조건이 됐으니까. 뭐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하게는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가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상이 아닌 상태에서 이걸 이제 놀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서 뭣도 모르는 순진한 특히나 10대 청년 남성들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 근데 이게 범죄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게 능욕하고 모욕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10대 초반의 소년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놀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통적인 포르노그래피하고는 확실히 다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하기도 있죠. 했었던 거죠. 딥페이크 포르노가 전통적 포르노랑 가장 크게 다른 것들은 이건 완전히 비동의 포르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딥페이크를 훨씬 더 범죄화하기가 용이한 편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가마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의 지금 어떤 단계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기술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진짜 얼굴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 얼굴이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한 얼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얼굴이 필요한 이유는 그 필요한 얼굴을 중심으로 그 사람한테 모욕을 주기 위해서나 그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디지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동의 포르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범죄화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 딥페이크 포르노는. 그런데 또 이것만 가지고 논의가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비동의이기 때문에 다른 포르노는 거기 포르노 배우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성적 실천으로서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갈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딥페이크 포르노에서 최근에 그거 아세요? 지금 국회에 아주 웃기는 단어 하나가 등재가 됐는데, 아헤가오라고 하는 단어가 국회 회의록 때 이제 논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헤가오는 이제 뭐냐면 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돼서 기소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성폭력 범죄에 비해서 디지털 성폭력은 확실히 증거 기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율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기소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안 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눈을 흘겨뜨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이유로 기소가 안 된 거예요. 그 눈을 치켜뜨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아헤가오라고 하는 이미지인데, 아헤가오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르노그래피 하위 문화에서 꽤 하드코어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위로 치켜뜨고, 그러니까 동공이 풀린 거죠. 동공이 풀리고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고 있는 여성의 이제 얼굴이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형태로 많이 등장했고, 그런 방식의 이제 얼굴로 여성의 얼굴을 변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변형해서 뭐 이 얼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동공을 풀리고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것으로 묘사를 해서 그것을 클로즈업 사진한 형태의 합성물을 올리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아헤가오 이미지,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조효된 상태라고 하는 어떤 포르노그래피의 문법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정확하게 맞는 그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는 가슴도 나오지 않고 성기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르노그래피로 분류되지 않고 성적 모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맥락이 없다라고 기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검찰, 경찰 그 과정에서 누군가 분명히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혹은 누군가 분명히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자기들끼리 낄낄거렸을 거다라고 거의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르노와 기존에 우리가 음란물을 이제 규제하는 방식의 문법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성적 모욕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리터러시가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사건들이 등장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명백하게 모욕적일 거잖아요. 게다가 그 범인이 그 아헤가오 이미지만 가지고 하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관련된 영상들을 뭐 수십 개를 가지고 있었고 중에 그런 이미지는 기소가 안 된 거죠. 그럼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있었다면 그 이미지 역시도 그런 맥락이라고 읽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걸 이렇게 지우는 거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맞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사실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알려주게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한국 사회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떨어진다.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디지털 남성성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놀이라는 단어를 제가 문제 삼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꼭 딥페이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기가 아는 여성이거나 아니면 괴롭히고 싶은 여성들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고 짓밟고 괴롭히는 문화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만 방점을 찍어서는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되게 옛날에 있었던 일부터 온라인상의 그 여자 괴롭히는 걸로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예컨대 2008년에 루저의 난이라든지 아니면 2017년에 각건배 추격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런 피드백 진짜 많이 받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금 아헤가오 얘기했을 때 알아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로 소수이고 근데 이 소수일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진한 우리의 10대 소년들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될 것인가로 얘기가 사실은 가버리죠. 근데 교육 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진짜 중요한데 교육만으로는 사실 해결 안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고 변화에 동참하기에 굉장히 난해하고 깊은 하위 문화들과 연결되었다. 이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두 분의 현실 인식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짚을 수 있는 것이 문화로 이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뭐 하위 문화도 포함하는 좀 넓고 깊은 어떤 그 전체적인 좀 조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에서도 이거를 기술의 발전과 사실은 기술이 발전하는 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가 그걸 읽어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딥페이크 범죄,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물을 만드는 사람들 혹은 유통하는 사람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테크놀로지 최첨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뭐 예컨대 텔레그램에서 이 채널에 들어가기까지
그 방법도 배워야 돼요. 맞아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18금 채널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동영상들이 나와야 될 정도거든요.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따라가는 것도 되게 어렵다. 그거는 약간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사실 딥페이크야말로 굉장히 그런 기술 장벽을 이제 사실 되게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예를 들면 딥웹 같은 거나 다크웹을 들어가는 건 정말 복잡한 우회가 필요한데 특히 텔레그램에서 공유되고 있는 딥페이크라든지 텔레그램에서 뭐 접근 가능한 형태의 뭐 18금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건 아주 용이합니다. 왜냐면 텔레그램이 그걸 아주 용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용이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올해부터 텔레그램은 그 사람들을 모으면 돈을 주기로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통 얘기하고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그 내부에서 완전히 비밀번호 같은 형태의 일회용 번호를 생성 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까지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복잡성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텔레그램 보니까 저도 모르던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책이 그렇게 바뀐지도 몰랐고 사실은 맞아, 저도 몰랐어요. 유료화할 수 있다는 것, 뭐 사람을 모으면 그런 것들도 몰랐는데 그걸 사실은 우리가 대응하거나 뭔가 이거를 좀 어쨌든 페미니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입장에서도 이걸 배워야 되는 텔레그램에 대해서 지금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일단 그런 약간 기술의 층위에 따른 어떤 뭐 그거를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걸 또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층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질문은 아니고 아까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되게 저는 동의되는 게 지금 10대들이 가장 인권교육을 많이 받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때 인권교육 있었나요? 네,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많이 배운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지금 10대들 인권교육 많이 받고 지금 많은 분들도 많지만 우리 최근 들어 바뀐 게 되게 꽤 거의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에 한 번 확 바뀐 게 있고 지금도 좀 올해 바뀐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모르거든요. 예컨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사건은 뭐 예를 들면 라인 같은 데서 뭐 10대 청소년이 자기가 이제 성적인 이미지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을 몇 번 받으니까 상대방이 이 아이를 협박하기 시작한 거죠. 너 그거 판매하는 거 그 불법이야. 그러니까 나도 걸고 너도 걸고 그냥 다 폭파해 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너가 걱정되면 얼굴 사진도 보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는 꽤 하드한 사진을 보낸 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자기가 그 사진을 보냈다는 것이 부모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점점 더 그 협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다행히도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주변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도 말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일선에 이제 있는 상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서도 그리고 학생들도 뭐냐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에 무슨 규정이 바뀌었냐면 대상 청소년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상 청소년 규정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들은 무조건 성매매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했어도 얘가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고 아저씨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속옷 팔면 얼마 줄게요 이런 거 다 했어도 어떻게 관여했어도 청소년들은 무조건 피해자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범죄자들이 모르고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협박하는 데 쓰고 청소년들도 모르고 그냥 협박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그 교육을 하냐 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나도 걸리면 어떡하죠? 저도 보호처분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걸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계속 귀에
굉장히 여러 번 교육을 해줘야만 아. 그 상황에서 야 그래도 그걸 좀 파는 건 아니지 않아? 아니에요. 그건 피해자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유입 청소년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유입 청소년. 유입 청소년,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이지만 그렇게 유입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도 다 돌아가는데 네. 귀에 꽂히지를 않는 거예요. 음. 근데 귀에 왜 안 꽂힐까? 음. 그거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음. 사회에 대한 불신, 내가 다 알고 있는 걸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이걸 계속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 바뀐 법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 대대적으로 교육이 그때는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논의를 했겠지. 그러는 게 어딨어. 청소년들이 그러면 반란 까져가지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다 아니다. 우리는 그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만들기로 합의했어 사회가. 사회가 합의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현장에서 법이 바뀌어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을 이루어져도 그것이 귀에 꽂히지 않고 그 귀에 꽂히지 않으면 협박을 받았을 때 내가 못하나?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부터 끊을 수 있는 도구가 우리한테 없나?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뭐 정권 바뀌고 막 이러면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에서 이제 성교육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맞아요. 이거 뭐 성교육책 없애고 뭐 이런 상황들이 함께 가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상황들 안에서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사회를 다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딥페이크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회 전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 그 좀 전체적으로 각자 보시는 어떤 딥페이크 뭐 성범죄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성범죄일 수도 있고 포르노 대량 제작 사태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으로 또 읽고 계시는데 교육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페미니즘 운동으로서 좀 이거를 좀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어려운가요? 그 저는 그 9월 5일 집담회에서 우리가 다 각각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집담회에서 권김현영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그래서 이거는 나도 굉장히 동의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필요한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굉장히 서둘러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그게 좌절의 경우가 좀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대량 포르노 제작 사태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거를 뭐라고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마치 정답처럼 해결책들이 달라붙어 나오니까. 근데 그 해결책들은 전 각각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 개정이 되었건 교육 강화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오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는 진단은 이렇게 심리적인 걸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뭐 가부장제 문화 안에서의 뭐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저는 신자유주의와 이후에 더 활발하게 열린 주목경제 안에서 그리고 중독경제 안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타인을 짓밟고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고 타인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사회가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유일한 해석이라거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딥페이크 범죄도 기존의 성착취 범죄와 좀 다르다. 혹은 성착취 문화와 좀 다른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얘기한 걸 진단이 중요하다. 먼저 지금 처방할 때가 아니다. 왜 사람들이 진단도 제대로 안 하고 처방부터 먼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와 이미 처방이 나왔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혹은 이게 오래된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냐? 똑같은 일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그 처방이 지금 적용되는지도 정확히 아나?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그 자체가 그거 되게 몇 년 전이야? 아주 옛날에 시작한 몇 년 전입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2006년도에 박사과정 입학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성폭력 관련해서 20년 20년. 네. 그 굉장히 성폭력 관련해서는 그때 2006년쯤 되면 아동 성범죄 문제가 되게 큰 사회적 문제, 중대 사건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량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그런 식의 중대 심각한 아동 성범죄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법안과 관련되는 제안이 나오냐면 전자발찌 신상 공개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정치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입법부에서 이런 종류의 아동 성범죄 관련된 소위 보안 처분적인 어떤 사회보호법에 가까운 형태의 이제 법안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출됐지만 그것이 또 페미니스트 정치랑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성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라고 하는 법안을 찬성하기도 했고 그리고 동시에 그걸 주장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때 여성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자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상 공개라든지 이런 식의 형태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걸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인권국에 있었던 어떤 변호사랑 공문으로 13번 오가면서 계속 논쟁을 했어요. 그 논쟁을 하면서 뭘 알게 됐냐? 물론 논쟁의 일부분은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예를 들면 어떤 재범률이 높지 않다고 얘기하길래 그렇게 그 통계를 그렇게 보면 재범률이 높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재범률이 높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붙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거였어요. 메간법이 1996년에 미국에서 메간법이라고 이 아동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된 기초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이 통과가 되거든요. 메건이라고 하는 한 이제 어린 여성이 이제 살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그 전에 성범죄자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주의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메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주장으로 인해서 그것에 공감을 얻어서 법안이 통과돼서 메간법이 만들어지고 그 메간법이 기초가 돼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라고 하는 형태의 법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한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법무부 인권국가 어쩌고 하고 막 토론을 한 거야. 그래 토론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이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냐면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 재범률 높은 건 오케이 알겠는데 메건법으로 문제가 해결됐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메건법으로 문제가 얼마만큼 해결되는지 모르네.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우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깊이 반성하고 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 모르는구나. 그래서 2006년도가 되면 사실 메건법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한 6, 7년 된 거라서 사실 그때 막 급하게 찾아봤지만 사실 제대로 된 역학 조사는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은 좀 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어. 사실은 이 소아성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지역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그들이 다리 밑에서 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재범률이 더 높아져 이런 얘기들도 보고가 나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것을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르고 있는 걸 우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저는 충분히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지 이제 한 달인데 제대로 알게 된 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진단은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 내릴 수 있나? 똑같은 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진단이 지금은 중요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걸 충분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처방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우리가 이렇게 처방을 만들었으니까 자 사회적 합의 따라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일단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이랬던 부분이에요. 나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이제 더 이상 AI 테크놀로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생성 테크놀로지로 통용되고 있진 않죠. 딥페이크라고 하면 이거 바로 이제 범죄물, 주작물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AI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알파고가 있었죠.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바람에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은 망했다라고 하는 공포가 한번 한국 사회를 확 휩쓸고 갔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다 챗봇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루다 챗봇 사건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됐었냐면, 실제로 이루다 챗봇이 상용화돼서 10대, 20대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동안 한국 사회는 전혀 이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었던 계기가 뭐냐면, 한 언론사의 기자님이 남쪽 커뮤니티를 이제 들여다보다가 이루다 조교화 노하우 공유라는 이제 게시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들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챗봇이 만들어서 나올 때 그 제작사에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 가지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서비스들이니까 어떤 식의 성희롱성 발언에는 이루다가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죠. 예컨대 뭐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루다가 딱 칼처럼 자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저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루다를 침대 위에 올라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노하우가 공유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보자마자 몇 명의 전문가들이라고 자기가 판단한, 기자님이 판단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할 때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루다 챗봇 안 써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건 지금까지 나왔었던 여러 가지 성별화된 챗봇 서비스들, 미국에서 만든 AI 챗봇이 어떻게 학습해서 반응하는가에 대한 사전 지식만 있었을 뿐 실제로 이루다가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몰랐던 거죠. 아무 인터뷰를 이제 한 거죠. 그러고는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는데, 왜냐하면 그 기사가 나간 순간 나 같은 사람들이 이루다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I의 윤리성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있는 사람이 들어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봐요. 루다야, 레즈비언 어떻게 생각해? 더러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한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제작사에서 이루다 1.0을 스톱하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2.0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지만, 실제로 그때 인터뷰를 한 소위 전문가들, 저를 비롯해서 이루다를 이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면 저 그거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그러니까 딥페이크 사태도 여기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동학들 중에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고, 특히나 이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모르고 있다 하는 것들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권김쌤 얘기하신 거에 99.9% 동의하는 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딥페이크가 터졌을 때 한 4년 전에는 한국의 이제 아이돌이라든지 여성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이미 나오고 있었고, 그 전에는 아이돌 페이크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거 소라넷에서 활동하던 사이트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 여성 아이돌에 대한 너무 많은 포토샵으로 만든 포르노그래피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생산이 됐었고, 이 사람 오랜만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합성남이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발당해서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합성남이 처벌받았다. 근데 그게 왜 합성남이란 말이 가능하냐면 2016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한국에 공공남 없었거든요. 메갈리아가 만든 새로운 명명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소라넷과 딥페이크의 공통점을 저는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포르노그래피적 이미지를 공유함으로써 남성 연대를 구축하고 서로 낄낄거리고 여성을 짓밟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소라넷에서 사실 되게 중요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여성들의 그 포르노그래피적 이미지가 밑밥이 되어서 남성들을 소라넷에 머물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정확하게 사채 시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딥페이크 사태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고 더 많이 이야기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사채 시장에 연루되어 있는 10대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딥페이크를 제작하기도 한다는 것, 딥페이크 문화를 향유하면서 이쪽으로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랬을 때 사채 시장이 노리고 있는 대상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 경제적인 조건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되게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진단 안 끝났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중독이란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완전히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중독을 디자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뭐 누가 취약해서 아니면 정신적으로 뭐 취약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다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훨씬 더 시장이 커지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약간 뭐랄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비평이나 계몽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저도 완전히 아닐까. 그거에 동의하고 사실 그거에 관련된 책을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31일에 이건 아마 나왔었겠지만 하고 있는 강의 내용도 포르노 중독 얘기예요. 사이버 포주 경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여성의 디지털화된 이 성적 이미지를 판매하고 구매하고라고 하는 것을 왜 하게 되냐면,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돈이 왜 필요하냐면 스포츠 도박부터 시작해서 각종 도박으로 경제적인 위기 상태에 빠진 청소년들한테 제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이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2000년대 초반부터 도박 사이트, 예를 들면 성매매 사이트, 포르노 사이트라고 하는 제작자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서버를 예를 들면 캄보디아라든지 몇몇 곳에 같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법방이라든지 그런 데도 마찬가지죠. 뭐 벌풍선 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이제 사채 시장이라고 하셨지만 일종의 돈 세탁 경로예요. 그러니까 코인 경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종류의 중독 경제 안에 사람들을 연루시킨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거에 대한 유일한 방편으로서의 여기 안에서의 보주 경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람들을 더 끌어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툴들을 주거나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주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마약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일정 정도의 블랙마켓에 굉장히 큰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방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사실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3년도에 그러니까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 정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다루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때문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준다.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룰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X 금지시키고 X 밴시키고 막 텔레그램 밴시키고 이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구 트위터 얘기해줘야 돼. 구 구 트위터 현 X. 구 트위터 현 X. 아 지겨워.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서. 현 X를 생각하면 짜증이 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딥페이크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누가 그 보고서들을 내고 있냐. 보통 사이버 보안업체들이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들이 거의 딥페이크 보고서를 지금 월간 리포트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고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이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거 이렇게 그대로 두다가는 우리 2025년 6년쯤 되면 전 세계 민주주의 선거가 의미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그냥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지금 뉴스 클리핑된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동영상이 100이 있으면 그중에 98%는 포르노인데 나머지 2%는 가짜 뉴스거든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뉴스 예컨대 딥페이크 사태의 가장 큰 이제 큰 어쨌든 스피커라고 알려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근데 이번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 제일 낫죠. 어쨌든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서 누가 봐도 그냥 이 사람이 세계 탑인데. 이 사람 정말 세계 탑이고 가장 크게 영향력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팀들을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고 누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괜찮았을 텐데 자기가 이걸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4년 1월 달에 이 딥페이크 뉴스로 트럼프를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퍼져요.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는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지를 하게 된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 포르노의 피해자이기도 하죠. X에 이제 업로드가 되자마자 이제 사실 얼마나 대단한 팀이 붙었겠어요. 그걸 다 삭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삭제하는데 걸린 시간이 1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도 자기의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지우는데 17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 영상은 어마어마하게 공유되고 다시 재게시되고 그리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 아, 테일러 스위프트도 못 지우는구나. 혹은 지우는데 17시간이 걸리는구나. 어떤 사람이 음란물로 개조돼서 어떤 이미지 안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꽂혔다라고 하는 거에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 누구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식의 유명한 여성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에게 딥페이크 포르노와 딥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문제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더 이상 포르노그라피의 문제도 아니구나. 성착취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구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구나. 민주주의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컨대 지금 현재 사이버 보안 체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내 자신의 아이디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문이나 동체 인식이나 얼굴 인식입니다. 그게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체계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라고 하는 걸 마련하는 걸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게 저도 돼서 지금 하게 된 것 같아요.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남자들도 혹은 정치인들도 그제서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있기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의 행정부 행정지침이라고 하는 걸 마련하거든요. 그 행정지침에 페이지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만 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각각의 경우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다 딥페이크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자료가 쌓인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대책을 마련하려고 바이든 행정부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명령에서 180 이내에 너네들의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와 관련된 대안을 우리한테 보고해라 라고 하는 걸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알지만 엄청 많은 자료가 있네? 봤더니 왜 그러지? 정치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전략, 그러니까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극우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문제라서 진보든 어쨌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딥페이크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못하죠. 가짜 뉴스를 넘어서 조작 정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끝나고 바이든이 잠깐 잡았을 때 남은 시간 4년이라고 생각했겠죠. 여기 안에서 뭘 해야 대응하지 된다. 못하면 사실은 트럼프 막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한편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대응들이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기술적으로 고민하고 하는 게 또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 딥페이크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또 다른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날 텐데 해결이 안 날 텐데 그렇게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저는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화가 나. 왜냐면 표현의 자유 웃기지 말라 그래. 자유규제 웃기지 말라 그래 진짜. 네. 안 되잖아. 안 됐다고.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열받는다고 진짜. 격분하셨어요 지금. 진짜 격분. 격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찾고 그들은 쫓아가고 우리는 쫓아가고. 근데 안 쫓아가 버렸잖아. 그냥 매방쳤다고요. 자율규제 해가지고 언제적 자율규제 얘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아니 있어. 내가 하는 얘기 자율규제 아니, 얘기가 아니었어. 자율규제 너무 얘기는 소리 아니야. 질러서 말을 할 수가 없네. 아니 누가 자율규제 하자. 아니 기술적인 아니야. 방법으로 쫓아가는 건 근본적 대응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근본적 대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근본적 했잖아. 대응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럼 아,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정도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야단 맞아가지고. 아니 야단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근본적 대응이란 말이 진짜 약간 너무 지긋지긋하거든. 그러면 근본적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 뭔지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니까 이런 모른다. 고민들을 근본적 대응 했었던 필요하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본적 대응, 왜냐면 근본적 대응 필요하다는 말 너무 맞는 말이라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야. 근데 이제 그렇죠, 무책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딥페이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응,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다른 테크놀로지 얘기였었던 건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얼굴에 지나가는 혈류를 체크해서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뭐 식별하는 방식의 테크놀로지가 또 나오고 그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다른 테크놀로지가 또 상상되고 이런 방식의 것들로는 계속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한편으로는 너무 멀리 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결국은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염려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러 운동들을 같이 조직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가도 될까 하는 이제 염려 같은 것들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날씨가 이상해 네. 지금 붙어 있는데. 날씨가 이상. 지금 그래서 사실 홍 기술 대표님께서 정말 고민하는 것처럼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막 되면서 원전이 다시 막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전기 엄청 쓰니까. 좀 여기저기 글로벌 IT 기업들이 원전 사고 짓고 하거든요. 맞아요. 주식 그러니까. 뛰어오르고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땜 찍는다고 계속 그러고 있죠. 하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다들 멈췄다가 각각의 나라에서 다 다시 가동하거든요. 이유 하나예요. AI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저는 AI 테크놀로지를 없애는 건 어때요? 없애시나 다 때려잡는다. 왜냐면 AI를 다 때려잡는다. 우리 잠깐 너무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으니까 잠깐 다른 얘기하자면 예컨대 듄 같은 세계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듄이 AI를 없애서 사람들이 스파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안해요. 아니 이런 거 다 수기로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수기로 뭐냐는 거니까 이제. 근데 그 스파이스 하기 위해서 제국 침탈하는 거잖아. 식민지 경영하고 맞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러다이트 운동처럼 간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끊자. 러다이트 전기를 운동 쓰지 하고 말자. 싶다. 근데 실제 간다는 그런 거죠. 것도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 2년간은 더 이상
AI를 발전시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나오긴 맞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네. 사실 그거는 사다리 걷어차기이기는 했었어요. 맞아. 일론 머스크 이런 애들이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미 자기는 가 있으니까 너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가 제일 나쁜 새끼인 거야. 배가 제일 일론 머스크 완전 이 새끼. 동의되는. 안 되잖아. 안 됐다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컨대 어쨌든 간에 이게 독일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도 사실 성범죄물 이전에 정치적으로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늘 이런 식이죠. 이런 게 터지면 이게 문제구나 하고 들여다보면 더 큰 암석의 기반처럼 성범죄가 있죠. 일베도 마찬가지 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플랫폼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왔었고 특히나 뭐 사이버레카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죽을 때 이제 한국에서 벌어졌었던 운동들이 해시태그 유튜브도 공범이다 운동을 같이 했었죠. 근데 한국에서 거의 이제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유튜브 플랫폼을 규제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특히나 홀로코스트 관련된 역사 왜곡 같은 게 올라오면 반드시 유튜브가 내부적으로 정화하게 되어 있고 그거 못하면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들어요. 아, 이거 홀로코스트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백신 가짜 뉴스 때 독일이 엄청 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얘기는 아무도 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유튜브를 이 없애면 규제 저 필요하다. 유튜브 나가는데. 그래서 왜 유튜브를 없애는 것으로.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가 뻑가 수익을 규제했고 우리는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또 그렇지. 해보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분노로 마지막 분노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 1회인데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 공간 자체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덥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권순택님 하실 얘기? 아유,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묻어가기 100%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거 한 거 없지만 어쨌든 뜨거워졌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하면서 저희 2부에 또 더 뜨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뻑가 얘기 나왔어. 앞으로 예, 2부에서 그럼 이분은 안 볼 수가 없지. 네, 그러면 또 2부에서 저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